안녕하십니까. 네,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좌는 2020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 한 전개인의 삐딱이 세상보기 연암 박지원 읽기, 오늘은 5강입니다. 그 화성문화원 문화학교 특강은 그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번 강의를 해주실 분은 고전문학자,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맞아요. 이제 뭐 계속 방송이야 계속 이제 연달아 나가지만 우리가 만나는 거는 좀 이제 오랜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연암 박지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강까지는 그 연암 박지원의 새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예. 같이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한 4강 정도는 좀 그 연암 박지원을 둘러싼 그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또 연암 박지원이 문체반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문체반정에 대한 이야기하며 또 연암 박지원이 우리가 이제 북학파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학파가 또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고전 문학에서 그 되게 일반인들도 이제 알 수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법고창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법고창신. 고전 그 저기 인문학자 그 선생님들 이제 그 벽에 보면은 예. 가장 많이 아마 붙어 있는 게 법고창신일 텐데 아. 이 법고창신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이게 이제 연암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어떤 연암을 둘러싼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예. 이 연암이라는 인물이 이제 조선 후기 18세기 지성사에서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또 다시 이제 문체반정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 문체반정이요? 네. 제가 또 문체반정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체반정은 예. 저 얘기를 이제 2혹 때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2혹에서도 문체반정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문체반정의 두 중심되는 인물이 이제 연암 박지원과 이제 2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2혹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다시 이제 연암도 이제 문체반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 2혹도 살짝 살펴보고 예. 또 뭐 살짝 복습하는 의미도 있을 테고 예. 조금 더 심화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럴 예.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기대하고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뭐. 일전에 2호 강이랑 같이 보시면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정조와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또 이런 문체반정에 대해서 또 호기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또 좋은 역사 쪽으로도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제 정조와 문체반정 그리고 연암 박지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예.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우리 2혹 때 이제 문체반정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 30초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예. 문체반정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 당시에 쓰던 용어는 아니다.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그렇죠. 후에 그러니까 정립한 용어라고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오히려 붙은 이름이고 왜냐하면은 이 우리 문학사상에서는 반정과도 같이 좀 혁명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 붙였고 이제 그 이전에는 뭐 교정, 귀정 이제 이런 용어로 이제 붙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문체반정이 이제 정조의 탕평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 우리 저 PPT에서도 다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보면서 말씀하시죠. 네,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탕평책의 일환이다. 예. 이 탕평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어느 임금 영조대왕이 그렇죠. 네. 이제, 예. 이런 건 이제 국사 시험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탕평책이 이제 영조 대왕부터 시행을 했던 것이고요. 예. 모든 세력의 균등화를 꾀해서 이제 공평무사하게 인물들을 이렇게 뽑자라는 이제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이게 왜 그러면은 탕평책의 일환이냐?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천주교 서학과 관련이 있었고 예. 이 서학을 제거하려는 어떤 노론들의 상소에 대해서 이제 정조가 그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이제 이 문체반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오늘 또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 다시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습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문학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조가 이 문체가 갖는 기능이라
의미라든가 특성을 예. 잘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문학사적인 그런 의미로만 보더라도 굳이 탕평책이 아니라도 정조의 입장에서는 이 소품문이라든가 폐간 소품을 막아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어떤 층위인데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문체 반정이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1790년대 초지만은 예. 그 시작점이 있어요. 아. 저기 한번 먼저 한번 예, 읽어 제가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1787년 정조 11년 이상황, 김조순 두 사람이 예문관에서 숙직하면서 당송 백가소설 등의 소설을 몰래 읽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진다. 정조는 두 사람을 불러 오로지 경전에 힘쓰고 잡서를 보지 말라는 주의를 주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한다. 네, 이 뭐 이상황 김조순 같은 사람은 그 노론 벽파의 나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예, 사람이고요. 맞아요. 세도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한 세도가인 분인데. 이 소설을 읽으셨구나 몰래. 그러셨군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당송 시대에 소설을 갖다가 이제 몰래 이제 읽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뭐 복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대부들은 소설을 폐간문학이다 해가지고 배척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역할 때. 예.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게 이 인간의 마음을 좀 병들게 한다.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설은 배척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저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소설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가지고 사실은 18세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설의 시대예요. 그만큼 소설 열풍이 불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소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여가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양반들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반들은 뭐 이렇게 독서하는 게 이제 뭐 책 읽고 글 쓰는 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여성들도 그 중요한 취미 중에 하나가 소설책 읽는 거였어요. 네, 이제 예. 그 정도로 열풍이 불었지만은 어쨌든간 또 이게 공식적으로는 소설은 읽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또 읽으면 너무 재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이상한 김조순 두 사람도 몰래 숙직하면서 이제 재밌게 그냥 낄낄거리며 웃는데 예. 정투가 딱 와서 너희들 응?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정조는 뭐 호학군주였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어떤 주의를 주는 정도로 일단은 이제 좀 그치는 걸로요. 잡서를 갖다가 하면 안 돼.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이제 막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 와.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도 숙직을 쓰다가 어떤 저렇게 이제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도 그러게요. 그렇게 읽는구나라는 것들은 조선 후기 정말 소설이 많이 이제 읽었구나. 절에서 노론 벽파의 저 두 사람이 그 소설을 읽은 거를 정조가 뭐라 한 기록이 있으니까 네네. 정조 대왕이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처벌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간 이제 두 사람을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뭐 그렇게까지 처벌을 할까라는 예. 생각도 있고 또 뭐 만약에 한미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간 이제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여기 이제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를 봤을 땐 소설을 많이 읽고 있구나, 소품문이 널리 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의 현상을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부분은 조금 더 빨리 해야 이제 연한 박지원 얘기로 돌아가니까 빨리 조금 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도 한번 저것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네. 1791년 진산군의 천주교 신자 권상현과 윤지충이 신주를 불사른 사건이 발생한다. 권상현과 윤지충은 죽임을 당하고 천주교 서적은 압수당한다. 노르는 이 기회를 활용해 천주교 신자가 많았던 남인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네, 이역대 요약은 좀 자세히 했어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이제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권상현, 윤지충, 그 신주, 우리 죽은 사람이 영원히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신주를 불사른 거는 그 유교에서는 굉장히 진짜 불손하고 불경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상고가 항소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천주교 서적은 압수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론이 저 천주교를 믿는 게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었죠? 주로? 남인들. 네, 남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18세기 이제 전반기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학문적으로 읽었겠죠. 천주교 물론 성서책,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서라고 하니까 그 성경책을
처음에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읽는데 읽다 보니까 아마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인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했고, 하여튼 다산 정약용 일가가 이 천주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론들이 이 남인들이 많으니까 이 저 천주교 믿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임금한테 말하니까 이때 이제 정조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남인들을 여기서 완전히 약화되면은 그럼 이게 왕권이 약화되는 거예요. 신권 노론이 강해지니까. 그렇죠. 특정 당파가 강해지면 또 임금이 손을 못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 차원에서 이제 탕평책을 계속 해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정조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정조의 대답은 이렇다. 서학을 금하려면 폐간 잡기부터 금해야 하고, 폐간 잡기를 금하려면 명말청초의 문집부터 금해야 한다. 서학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당시 유행하던 폐간 소설과 소품제 산문으로 돌린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명말청초 문집의 반입을 금지하고 홍문관에 소장된 서학 관련 책을 불태우도록 명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학을 그때는 이제 사학한 학문이다 해가지고 사학이라고 불렀어요. 네, 사학할 사자를 써서 사학하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정조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서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거야라고 하면서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깨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일시적인 것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거를 깨면은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논리를 펼쳐주면서 진짜 위험한 거는 오히려 이제 중국으로부터 계속 물밀듯이 들려오는 이 소품문인 거야. 그래서 소품문 이거 다 막으면은 저 서학도 저절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제 요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 믿는 자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서학과 이제 서학을 갖다 포함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그냥 패건잡서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서적을 막으면은 서학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조의 입장이 또 한편으로는 또 굳이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야 이거는 정말 이단이야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위험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이단이야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그건 진짜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저걸 피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거는 오히려 인지 아닌지 모르게 슬금슬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정조는 그게 소품문이라고 본 거예요. 서학은 그렇군요. 딱 읽으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거 뭐야, 이거 유학하고 완전히 다른 이거 이상한 거네. 막 뭐 신주 제사 지내는 것도 너무 달라. 이렇게 이제 알면은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게 아닌 거야라는 게 정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서양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익숙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자주 보게 되면은 좀 익숙해지는 효과는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문체 반정의 서막이 울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벌을 받거나 반성문을 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이 바로 이제 또 이욕입니다. 그래서 이욕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한번 좀 읽어보시죠. 성균관 유생이었던 이욕이 과거 시험지에 소설체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사륙문 50수를 짓도록 하고 잘못된 문체를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1795년에도 과거의 시문평가 시험에서 괴이한 문체를 썼다는 이유로 군역에 복무하는 처벌을 받는다. 1796년 과거 초시에서 장원으로 뽑혔지만 꼴찌로 강등된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이욕 때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자세히 봤죠. 사실은 이제 잠깐 이 포인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살짝 하니까 이제 잘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제가 포인터가 조금 이제 그래서 막 누르는 장면이 화면에도 좀 자주 비쳐가지고 아주 좋은 걸로 지금 비쳤는데 좀 전에도 살짝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번 누르시면 네네. 그래서 그거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물론 돈이 많고 그러면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해를 네. 좀 부탁드려요. 원래 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또 하지만 또 예, 맛이 있는 환경은 겁니다. 열악하지만 강의는 고급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강의 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연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예. 좀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 이제 이용 얘기 때 워낙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링크하겠습니다. 뒤에 네, 맞아요. 카드 뉴스에다. 예. 1792년에 이옥이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소설체를 사용했다는 걸 또 우리 정조가 이 성균관 유생들은 나라의 인재가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와가지고 모의고사까지도 이렇게 검사해보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도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정조가 딱 보더니 이옥이라는 사람 이거 소품체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제 과거 문체인 사륙문 변려문 이거 50수를 매일 이제 쓰고 예. 그리고 이 문체가 고쳐진 다음에야 과거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당분간은 과거 보지 못하도록 해 이제 그게 이제 정거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 또 1795년에도 또 고치지가 않은 거죠, 예, 이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걸려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충군, 이제 군대, 예, 예. 지역군 수비대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대 가는 벌을 이렇게 당하고요. 이듬해 또 이번에 과거 초시예요, 진짜. 거기서 장원이 됐는데 정조가 또 봤네요. 그래서 얘 뭐야 아직까지 안 고쳤어?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꼴찌로 강등된다고 했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로는 아래 하자를 써서 하고라는 건데 예. 가장 낮은 등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A 플러스를 맞았는데 F를 준 거죠. 그러니 예.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저기 장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벼슬을 할 수 있는 어떤 벼슬이겠어요? 장원까지 한 사람이니 그냥 승승장구 예, 우리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초고속 엘리트 승진 코스를, 엘리트 예. 코스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힘들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가요? 단파가 있는데 국인이잖아요, 맞아요. 이옥이. 소속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그 한계는 있었을 것 같네. 네. 지금 얼핏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간 뭐 일정한 벼슬을 통해서 이렇게 좀 편안한 여생을 누리는 거는 따놓은 당상일 수 있었는데 예. 이제 또 정조에 의해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게 되고 예. 그래서 기력을 잃고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합시다. 우리 예. 저 연안까지 가려면 조금 좀 갈 길이 있네요. 네. 20분이 다 된 네. 연암까지 못 왔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 1792년 10월이고요. 동지정사인 박종학과 김방행을 불러 폐간소설과 일체의 중국 서적을 들여오지 말라는 명을 내리고 시험 답안지에 폐간 잡기와 관련한 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글이라도 하고로 처리하고 그림을 공개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에 의해서 이옥 좀 전에 앞에 게 걸려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뭐 어쨌든간 이렇게 이제 시험 답안지를 쓰는데 거기에 뭐 그 당시 유행하는 그 새로운 유행어를 쓰면은 그러면은 1등이라도 그거 저거 이렇게 그 가장 밑에 꼴찌까지 내려가게 되니 얼마나 좀 심하잖아요. 뭐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질감 뭐 이런 거 유행어 요새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썼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 글이 아무리 내용이 아름다워도 이제 그 하고로 낮은 등급으로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가혹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얼마나 겁먹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지점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정조가 이제 개혁군주라는 말을 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지점 때문에 자꾸 이제 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문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조가 요 문체만정만 문체 파동 일으키지 않았으면 예. 좀 더 새로운 그런 문학의 흐름이 이렇게 쫙 이렇게 퍼져가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공고했던 그런 봉건적인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들이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파괴되면서 19세기가 좀 더 반짝반짝 어떤 문화 변동이 이렇게 이제 예. 확 나갈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예. 이제 요 문체 파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겠죠, 당연히. 예. 몸을 사리고 반성문 쓰고 이러면서 새로운 문학의 흐름이 좀 꺾이게 되었다는 점을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글을 좀 쓰다 보면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해도 힘든데 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그렇죠. 쓰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또 쓰고 못하게 싶은데. 하니까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진짜로. 더군다나 이제 국왕 나라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이제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서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는 오히려 18세기에 비해서 더 이렇게 좀 뭔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 억압받기, 지지부진하게. 네네. 문학의 발전이 문학에 있어서는 조금 오히려 좀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연암까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가봅시다. 예, 네. 정조의 스승이었던 남유용의 아들 남공철이 대책문 중에 소품의 어휘인 고동서화를 인용하자 그에게 지계교의 직함을 떼어내고 반성하기 전까지는 경연에 나타나지 말 것을 명한다. 네, 그래서 이제 남유용은 정조의 스승이기도 한데 그 남유용의 아들 남공철, 연암과는 좀 이제 친한 절친, 좀 이렇게 친한 예, 예. 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책문을 쓰다가 우리가 이제 대책문이라 해서 이제 책문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시사적인 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대책문이라고 하는데. 대책을 세운다라는 말이 저기서 그 대책문에서 나온 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오늘의 상식. 예, 대책. 책문을 마주 대하다. 그게 이제 예. 대책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임금한테 칭찬. 시사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고동서화. 이 고동서화라는 게 뭐 그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고동은 이제 골동품을 얘기하는 거고 예. 서는 뭐 글씨, 화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좀 실학자들에게는 예술을 감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고동서화, 골동품과 글씨와 이제 그게 유행 이렇게 이제 풍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긴 말이 고동서화인데 요거 썼다고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도 떼어내고 또 이제 너 경연장에 나타나지만 이런 어떤 벌을 받았죠. 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감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감이 잘 안 하는데 네. 고동서화를 못하게 했다는 게 저게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대단한 생긴 일일까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그죠? 그 이름 그대로인데 글자 그렇죠. 그 뜻을 그대로 했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 말을 갖다가 그 당시 좀 일군의 실학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당시 유행하는 그런 예술가에 대한 어떤 품평 그런 용어를 썼다고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예. 이제 그 당시 얼마나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한번 나가 봅시다. 네,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뭐. 예, 정조는 박제가와 이덕무, 성대중과 오정근의 문체를 거론하며 성대중과 오정근의 문체를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문체를 지향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에 대해서는 큰 단점을 버리고 작은 단점을 가져다 쓴다고 혹평한다. 네, 제가 요걸 한 게 여기서 박제가 이덕무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반성문을 쓰게 되는데 오.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정조가 이제 이 저 박제가 이덕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박제가 이덕무를 많이 아꼈다. 이 검사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그 이제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박제가 이덕무 이 검사관들을 예. 내가 뭐 이렇게 뭐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이거 저 처지가 좀 안 돼서 그래서 배우로 그러니까 광대로다가 쓰려고 했던 거야. 그런 말을 해 거기.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모욕을 주려고 한 말이네요. 배우로 주려고. 그러니까 참 별것도 아닌 존재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근데 그래서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 저 검서관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계약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진짜 뭐 이렇게 뭐 정식 뭐 7급 뭐 9급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저 계약직. 예, 그런 거니까 아니 그 저 지금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그저 예를 들어 이제 뭐 9급 뭐 그런 어떤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박제가 이덕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변변치 않은 존재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그럼요. 필요가 그래서 있냐. 제 생각에는 이덕무는 바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죽거든요. 예. 저는 좀 상처받았을 거.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느낌에. 저 뭐예요? 저 지금 하나 그동안 그렇게 이렇게 어떤 따르고 했던 정조가 그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것도 되게 재밌는 게 성대중과 오정근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다 모를 거잖아요. 네. 근데 박제과와 이덕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네, 네. 정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저 박제가 이덕무가 이제 뭐냐면 문체를 검서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박제과 이덕무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글쎄. 그래서 예. 검서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에 같으면 되게 부럽죠.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이제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스타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네, 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간 그래서 이덕무와 박제가도 이제 걸려들었다라는 얘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열하일기가 걸려들어요. 드디어 박지원이 나오네요. 열하일기가 돌아다닌 후로 문체가 어지럽다. 반성문 써라.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요 이제 전후 심화를 저희들이
자세히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의 본문은 이건데 예. 서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길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포인터 이제 가끔 이렇게 네. 자,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 어쨌든 간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교훈적이고 이렇게 이제 규범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육아적인 도덕 이데올로기, 뭐 군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소품문은 감성적이고 탈윤리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이에요. 좀 자유롭게. 예. 그렇죠.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품문을 읽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중세에 만들어 놓은 그런 사대부의 질서나 윤리가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조의 문체 파동은 단순히 이제 정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대부들의 생각을 등에 업고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예. 가장 이렇게 이제 타당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었군요. 네. 그 연암의 문체 파동을 이제 가기 전에 그러면은 중국으로부터 그 수많은 책이 들어온 공간을 제가 한번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 보시면은 예. 그게 바로 북경 유리창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때 이옥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저 유리창이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유리창 서가 그다음에 유리창 동가라 해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로 쭉 한 2km 남짓 이제 그 정도라서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예.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어떤 서점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서점이 없었던 조선의 선비들이 저기 중국에 가서 유리창에서 그 서점 한 곳에 그 수만 권의 책이 있었을 때 그 보았을 놀라움은 제가 맨 처음에 그 교보문고 가서 본 놀라움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큰 서점이 있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끝이 안 보이니까. 그 내가 생각한 서점이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2층, 뭐 네. 커봤자 한 2층짜리 책이 꽉 차 있는 그런 건데. 전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그 교보문고 그 지하에 서점. 새로운 세상이 막 네, 펼쳐져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움을 아마 이제 조선 후기 그 선비들도 이렇게 겪었을 것 같아서 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중국 그 북경에 이렇게 여행 가실 일이 있으면 예. 늘 뭐 만리장성, 이화원, 자금성 뭐 다 좋지만 뭐 이런 공간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금 가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그런 책들이 들어오는데 옛날 책이 자꾸 밀려가고 골동품 취급받겠네요. 네, 여기 골동품 많이 팔아요. 골동품과 문방사호 지금도 엄청 많이 팝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 그 중국의 상인들이 조선의 선비들을 이 조선 선비들은 봉이야 그랬대요. 아, 왜냐면은 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이제 중국이 오늘날의 그 유럽 제품과 같은 예, 그런 명품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사는데 예. 그게 이제 짝퉁이 많았던 거죠. 그걸 네.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다음에 그래, 또 맞아요. 언제 올 줄 알고. 구별하기가 뭐 골동품이나 이런 거 이제 문방사고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열알기 책 보면은 예. 그 연암이 이제 중국의 상인 만났을 때 한 사람이 연암한테 그 저 유리창에서 골동품 가짜를 구별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런 또 대목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하여튼 유리창 거리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고요. 지금은 다 뭐 별 볼 일 없지만 딱 한 군데가 예. 그러니까 200여 년 전에 조선의 사신들이 갔을 때 그 봤던 어떤 책의 풍경이 예. 딱 한 군데 남아 있어요. 저.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꽂힌 게 아니고 좀 보세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고서니까. 그러면 저런 거를 이제 그 연행록 같은 거 읽으면 유리창 가면 내 찌얘기가 되게 많이. 찌가 이제 저거였어요. 저 가보니까. 하얀 종이가 찐가요? 네네. 저거를 이제 예. 그때 찌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저기 보면은 이제 고전 그 이제 선비들이 왜냐면 저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가보면은 이제 알겠죠, 뭔 줄. 근데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유리창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요 예. 사진은 사실은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예. 제 사진보다 요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연행 그 답사를 갖다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그 답사 전문가이시는 신춘호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예. 신춘호 선생님이 찍은 사진이에요, 요게. 근데 요 사진이 제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200여 년 전에 연암 박지원도 유리창에 가서 저런 거 똑같은 걸 보고서 아주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찌가 뭘 것 같아요? 저기 아마 구별하려고 그러겠죠. 책이 이렇게. 그쵸, 책에 무엇을 썼을 것 같아요? 책의 제목인가요? 네, 내용인가요? 맞아요. 책의 제목이라든가 이제 뭐 몇 페이지나 있는가, 정가는 얼마인가. 왜냐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돼요. 고서니까 이렇게 세로로 해도 안 되고. 그 세로로 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지.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네네. 약간 제목이 써 있는 그 그렇죠. 세로 부분이 네.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근데 날개는 안쪽이니까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 옆으로 가로놓고 저런 찌를 종이에다가 이제 저렇게 한 요런 풍경이
유리창에 딱 한 군데 있어요. 아, 지금 저기 한 군데밖에 네, 없네. 그리고 어느 가게의 2층에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거기에는 메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 거기 못 찾으면은 어차피 별 볼 일이 없어 보일 거예요, 유리창이. 여러분들 한번 직접 가서 뭐 2층이라는 힌트는 드렸으니까 예, 한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박수민 선생님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같이 가면 네, 저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연행도 지금 숭실대 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 유리창 그림이라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기 되게 사람이 되게 조금이지만은 그 어깨를 부딪힐 정도였다고 하니까 엄청났던. 오늘날의 명동과 인사동을 합친 느낌이 유리창이었어요. 그게 책을 엄청났어요. 파는 곳이 그랬다는 게 참. 책과 골동품과 문방사업. 이야.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 상인을 비롯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유리창이 엄청 많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 도시였던 국제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어떤 공간이었죠. 그래서 유리창이. 명동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명동 느낌 또 인사동에는 이제 그런 옛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비로소 연암의 문체반정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예. 자, 하여튼 연암의 문체반정이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예. 자, 연암이 열하 여행을 갔다 와서 예. 연암엽에 가서 3년 동안 짱 박혀서 이제 씁니다. 예. 열하일기를. 예.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책으로 짠 해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편마다 쓰면은 그거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야 읽어봐. 그럼 친구들이 읽고 재밌으니까 베껴 쓰잖아요. 베껴 쓰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오늘날처럼 퍼지는구나. 간행이 된 게 아니라 아. 필사. 손으로 재밌으니까 베껴 쓰는 게 퍼져서 완전히 한양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연암은 장안의 화제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면 그래요? 장안은 저 당나라의 수도인데 예. 왜 지나간 것의 수도를 쓰느냐? 우리가 이제 왜 장안의 화제 이런 말 쓰잖아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그때도 쓰지 때문에 말라고 맞아요. 하셨구나. 그러니까 근데 연암은 그게 맞지 않다. 실상에 맞게 써라. 한양의 화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런 개념인 건데 예. 어쨌든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예. 이제 그냥 쫙 했는데 누구까지 읽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이게 한번 정조의 읽어볼게요. 말이에요. 아, 정조. 정조. 네. 왕까지 읽게 됐군요. 네. 근자의 문풍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이다. 열하일기를 내 이미 익히 보았거늘 어찌 속이거나 감출 수 있겠느냐. 이자는 바로 법망에서 빠져나간 거물이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행한 후로 문체가 이같이 되었거늘 본지 결자해지인 법이니 속히 순수하고 바른 글을 한부 지어 열하일기로 인한 죄를 씻는다면 음직으로 무님의 벼슬을 준들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너는 즉시 편지를 써서 나의 이런 뜻을 전하도록 하라.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오늘날 이렇게 그럼 세상이 뭔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 열하일기죄다. 이렇게 열하일기 갖고 이제 지목을 한 거예요, 정조가. 그 내가 이거 봤어. 예. 이거 속일 수 없어. 이 사람 지금 법망에서 이거 벌 받아야 되는데 법망에서 빠져나간 거물이야. 또 어떤 죄인의 우두머리야.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다른 데 읽어보면은. 그렇군요. 그러면서 열하일기가 유행해가지고 이렇게 문체가 다 지금 타락했어. 이건 이제 결자 해지가 필요해. 연암 보고 왜냐면 난공철이 이제 저 연암의 지인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순수하고 바른 글, 이렇게 순정한 글을 짓도록 해. 그러면은 내가 무님의 벼슬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뭐죠? 그 음직으로 예. 아니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지금 음직으로 음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예. 그 옛날에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어떤 방식? 옛날에는 그러니까 벼슬을 예, 얻고 이런 과거를 과거밖에 말했죠. 없잖아요. 예. 근데 과거가 아닌 그 한 방법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하면 특채. 음서제가 네네 그런 그렇죠. 거군요. 네, 예. 맞아요. 음서제인 거죠. 음직이라는 게 음서로다. 그냥 특채로. 줄게 이거네요. 그렇죠. 시험 안 보고. 그렇죠. 무님이라고 하는 벼슬도 되게 저거 좋은 벼슬이에요. 홍문관 예제학 그것과 관련된 벼슬인 건데 예. 그러니까 너 만약에 저 순정한 글 써서 바치면 내가 이제 특채로다가 좋은 벼슬 줄 거 그거 아깝지도 않아. 근데 만약에 반성문 안 쓰면 너 아주 큰 벌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공철한테 이거 지금 연암한테 전하도록 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게 너 참 솜씨 있는데 너 문체가 문제야. 고치면 벼슬을 주고 칭찬해 주겠지만 안 하면 벌을 낼 거야. 이거 약간 이게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예,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만약에 그럼 반성문 쓰면은 특채 준다는 건데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사실은 이 뉘앙스가 애매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벌 주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오히려 끌어다 쓰겠다는 거야.
아깝다 뭐 이런 느낌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욕을 하고 있지만은 뒤쪽에서는 반성문 쓰면 특채 줄 거야. 이거 뭔가 회유책 같잖아요. 오히려 예, 야 맞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정조의 어떤 일정한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 자 일단 어쨌든간 요 상황만 보자면 그래서 예. 이제 남공철이 연암한테 그 내용을 이제 보냅니다. 예. 그때 이제 연암의 반응. 자,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중년 이래로 불우하고 낙척하여 스스로 자중하지 못하고 글로써 유의를 삼아 때때로 궁한 처지에서 나오는 근심과 할일 없는 마음을 드러냈으니 조잡하고 허랑한 말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성품이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여 원고를 챙기고 단속하는 일을 제대로 못한 탓에 자신을 그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남까지 그르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혹 와전된 내용이 다시 와전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암이요 좀 바짝 엎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중년 이래로 낙척하고 그래서 불우해서 스스로 좀 내가 자중을 못해서 글로써 유의를 삼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글로써 그냥 재미삼아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뭐 이문이희라고 해가지고 연암의 글쓰기 정신이 이문이희다. 글로 유희를 삼았다. 예. 그냥 심심풀이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좀 조잡하고 그런 말들 뿐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쨌든 엎드리는 말을 한 건데, 과연 연암이 정말 자기가 이걸 유의, 심심풀이로 썼을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정조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 다음 거도 한번 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문풍이 이 때문에 진작되지 못하고 선비의 풍속이 이 때문에 날로 나빠져 간다면 저는 실로 임금님의 교화를 해치는 고약한 백성이요 문단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니 처벌을 면하는 것도 다행이라 하겠지요.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을 따져보면 다 어줍지 않은 재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임금님의 교화를 내치는 고약한 백성이고 문단에서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예요. 예. 아주 그냥 자기를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바닥까지 지금 낮추네요. 엎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예. 그다음 거도 읽어보죠. 그렇기는 하나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반성하여 올바른 글을 지어 바치도록 하겠으며 얼른 허물을 고쳐 다시는 좋은 세상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 반성문 쓸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허물을 고쳐서 좋은 세상의 죄인이 되지 않을게요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요 내용은 좀 더 긴데 제가 이제 조금 핵심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암은 한나라의 국왕이 지금 반성문 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은 거기서 만약에 안 듣는다면 그건 목이 잘릴 수 있는 문제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예. 지금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바짝 엎드리면서 나는 문단의 큰 죄인이다 뭐 하면서 아주 그냥 다 바짝 엎드려요. 예. 자, 그래서 요것만 보자면 자 연암은 반성문을 지금 써야 되는 겁니까? 안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반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요것만 애매하네요. 보자면은 이것만 보자면은 뭐 반성을 한 충분히 거죠. 반성을 하고 자기를 엎드리고 뭐 그냥 굉장히 낮추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장에 이제 반성문을 이제 어떤 쓰거나 아니면 순정한 좋은 글을 갖다 모아가지고 바쳐야 될 기세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론이 어땠는지 그럼 한번 봅시다. 예. 자, 그 전에 아까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김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은 좀 애매하다 정조의 맞아요. 의향이 그죠?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시 서울에 있던 여러분들은 이렇게들 말했다. 임금님께서 열하일기를 거론하신 건 기실 노여워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장차 파격적인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님의 분부 중에 여러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특히 박아무개를 들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신 것은 임금님께서 박아무개에게 주의를 주어 그 글이 좀 더 발전되게 함으로써 장차 문임을 맡기려는 의도이시다. 더군다나 열하일기를 가리켜 문체를 그르친 장본인이라 하시면서도 그것을 익히 보셨노라고 하여 애호하는 뜻을 나타내셨음이라. 반드시 바른 글을 한 부 지어서 얼른 바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빨리 네, 그렇죠. 내라, 그러니까 이거네요. 오히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신 게 네. 지금 주의를 주어서 글이 발전되게 해가지고 무님, 아까 홍문관, 예문관의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님을 주려고 하는 의도야. 그러니까 사실은 애호하는, 사실 너를 애정이 사랑하는 있는 뜻을 거다. 네. 나타낸 거야. 빨리 반성문을 지어.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런 친지들이 그렇게 연암한테 권유를 했겠죠. 야, 반성문 쓰면은 그건 무님 준대. 예,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식으로 하면은 이거 이 무님이라는 게 한 몇 급 정도 될까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되게 예. 이제 높은 급수예요. 한 2급 정도 될 수 있는. 예, 예.
5급, 2급, 한 2급 정도 돼도 될 것 같아요. 2급, 2급은 너무 높아 보이죠? 저는 지금 공무원 급수도 잘 헷갈려가지고요. 어쨌든 높은 조금 벼슬로. 더 제가 한번 몇 급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조금 나중에 한번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야, 이건 엄청난 파격 승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갑자기 아무 벼슬이 없는 그런 제야의 선비한테 차관급 정도를 제한하는 건가요? 예, 순정한 글 하나 바치면은 그냥 쭉 올려주는 그런 굉장한 지금 은혜를 베푸는 거다라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김 선생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바로 하죠. 바로 하죠. 그죠? 바로. 저 같아도 왠지 바로 할 것 같은데요. 영혼을 바로 팔아서. 그렇죠. 아, 문체 뭐 중요합니까? 아니 뭐 따순밥 먹으면 되지. 그거는 뭐 꼭 영혼을 판다고까지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네. 혹시나 내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들면 마음을 또 다스려서 네, 네. 그렇죠. 난도 치고 하면서 네. 야, 이 선비의 정신. 고개 한번 살짝 숙이면 높은 벼슬 올라가는 우리 건데. 처자식이 편안한데 네. 이거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에 99는 다 아마 살짝 고개 숙이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반성문을 쓰거나 순정한 글을 올려 바칠 거예요. 예. 자, 연암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하죠? 물론 자, 한번 안 했을 것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기 이제 결론이에요. 연암의 최종 대응입니다. 네. 임금님의 이번 분부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은총이요. 임금님께서 열하일기의 문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죄를 말씀하셨으니 신하된 도리로 그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오. 견책을 받은 몸이 새로 글을 지어 올려 자신의 글이 바르다고 자처하면서 이전의 잘못을 덮으려 해서야 쓰겠소? 잘못을 반성하고 바른 글을 지어 바치면 벼슬도 아깝지 않다고 하신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늘 이에 편생에 우쭐하여 글을 지어 바친다면 이는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바른 글을 지어 바치면 벼슬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반성하는 길을 열어준 건데 내가 여기서 편승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글을 지어 바치면 바라서는 안 될 것. 그게 뭐예요? 지금 벼슬 특채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바라서는 안 될 것을 바라는 건 신하된 자의 큰 죄라오. 그래서 나는 새로 글을 지어 바치려고는 하지 않으며 예전에 지은 글 몇 편과 안희에 와서 지은 글 몇 편을 뽑아 서너 권의 책자로 만들어 두었다가 임금님께서 또다시 글을 지어 올리라는 분부를 내리시면 그때 가서나 분부를 받들어 신하의 도리를 다할까 하오. 네, 이게 이제 따로 그 과정록, 그러니까 이제 연암의 아들인 박종채가 쓴 과정록에 나오는 건데 예. 이제 그러면은 바라서는 안 될 걸 바라는 건 이건 신하된 자의 죄야. 그래서 나는 새로 글을 지어 바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순정한 글 이런 거 쓸 수 없어. 그 대신 옛날에 썼던 걸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아담하고 전화한 글 모아 두었다가 다시 또 만약에 말씀을 하시면 그때 이제 그 예전에 썼던 거 해가지고 신하된 자의 도리를 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이것도 좀 뭐랄까 미묘하면서 약간 네, 미묘하다기보다도 정말 이 연암의 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정말 이 노련한 노련한 대응인 것 노련한 같습니다. 대응이죠. 굉장히 노련하고요. 그러니까 연암은 사실은 배짱인 거예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는 납작 엎드렸죠. 물론 임금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엎드리지만 진짜 속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글을 지어 바칠 수 없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벼슬 준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바라서는 안 될 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바라는 사람은 이건 신하된 자의 죄야. 그래서 나는 반성문 쓸 수 없어. 순정한 글 쓸 수 없어. 라고 배짱을 부리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잘 피하셨네요, 정말로. 제 생각에는 반성문 안 쓴 사람은 연암이 유일한 것 같아요. 결국 글을 지어 올리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글을 지어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연암이 반성문을 썼다고 돼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 과정록 요 부분을 모르고 아까고 이제 남공철한테 준 그 편지글에서는 워낙에 바짝 엎드렸고 내가 반성문을 쓰겠다. 반성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론은 반성문은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성하는 뜻은 보이나 예. 반성문은 안 씁니다. 어차피 친구한테 준 편지지 그게 반성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아까 아니 그때. 임금이 이제 그 임금한테 어차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남공철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반성하는 뜻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연암의 진짜 속마음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련하게 이제 빠져나간 반성문을 쓴 것 같기도 한데 또 결국은 아닌 거가 되는
그건가 좀 되게 그렇죠. 헷갈리긴 하네요. 아까 그거는 실제 반성문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편지글이죠. 편지글로 써가 이제 내가 반성하는 뜻을 보인 거고 반성문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예. 이제 주장하는 거고 아까는 임금님께 고함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성하는 뜻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바칠 것처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임금님이 너 왜 아직까지 왜 안 올려? 빨리 내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 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 기존에 거를 좀 썼던 걸 가운데 조금 아름다운 전화 한글 모아두었다가 난 그걸로 바치겠어. 그럼 결국 그 반성하는 의미는 아니네요. 그거 글을 본인은 올리더라도. 그렇죠. 반성은 하진 않지만은 이제 자기에게 처해진 이 가혹한 지금 환경을 빠져나가는 그런 굉장히 노련한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좀 흥미로운 얘기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반성문 안 쓴 사람은 어떤 연함이 유일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자, 그런데 이제 결과 실질적 한번 읽어보시죠. 예, 문체반정에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한미한 신분의 유학자였던 이옥분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김조순도 물론 뭐 이렇게 뭐 반성문도 쏘랬지만 뭐 반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처벌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용서해주기 위해서 네, 하는, 그리고 제안하는 거죠. 남궁철도 그 일시적인 그런 어떤 벌일 뿐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이옥 과거 초시에 창원으로 급제했는데 그 문체 하나 거의 꼴찌로 때문에 만들고. 예 그렇죠. 이 꼴찌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게는 가장 낮은 등급 요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뭐 꼴찌라고 봐도 별 상관 없겠죠. A풀에서 F가 된 셈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옥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옥과 연함이 이렇게 이제 문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열알개 문체반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예. 이제 문체반정이라는 게 기존 사대부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거예요. 정조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사대부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국왕으로서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정조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 또 그렇게 어떤 그 당시의 문풍을 좀 더 눌러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건데 예. 어쨌든 개혁군주로서의 정조 이미지에 이 부분이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문체 반정, 저희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문체 반정을 좀 살펴보지만 기존 사대부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네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사대부들이 정조와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학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책을 읽었지만 거기서의 다양함에는 폐관 소품이라든가 소설은 빠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정조가 가고자 했던 세상은 성리학이 구현된 세상이에요. 결국이요. 제가 그거는 글을 읽어보면 그래요. 어쨌든간 뭐 속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객관적으로 나타난 글을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제 정조도 어떤 그 성리학의 세계를 일단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서를 갖다가 하려고 했던 건데 예.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대의 어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남을 당하는 거죠. 뭐 광해군처럼 쫓겨나든가 예. 굉장히 그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 100% 사대부들이 다 그걸 원하지를 않는데 그 새로운 글쓰기의 흐름을요. 그런 것도 있고 정조는 국왕으로서 어릴 때부터 늘 어떤 그 경전의 세계 그리고 이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국방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제 정조가 말하는 실학인 거죠. 예. 그 이제 실제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건데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정조의 다양한 개혁적인 모습이 있는데 요 문체 요 또 파동 하나만으로 정조를 갖다 너무 낮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또 생각이 있고요. 예. 또 저는 정조가 좀 멋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 성균관에서 그 이렇게 밥 먹을 때 서울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따로 자리를 갖다가 따로 그냥 저기 뭐야 꼴찌 거기에서 이렇게 먹게 하고. 인종차별처럼 약간 그런데 그렇죠. 근데 정조는 나이 순으로 앉게 하라. 그거 차별하지 말아라. 저는 요런 모습들이에서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예.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갖다가 주목해서 그거를 바로잡으려는 그 정조의 시선을 보면은 예. 이 정조는 기존의 왕들과 다른 점이 확실히 많이 있구나. 그리고 무언가를 바꾸려고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정조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문체 쪽으로는 하여튼 좀 아쉬운 건 맞는데 예. 또 다른 어떤 개혁군주로서의 면모들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정조가 죽자마자 다산일가 완전히 쑥대밭대죠. 박제가도 정조라는 그 사실은 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있었는데 정조가 죽자마자 그냥 함경도 종성으로 귀양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죽고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선 후기엔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욕망과 열망이 가득했다. 아까 말한 그런 어떤 유리창으로부터 새로운 그 책들이 막 쏟아지니까 예. 정말 뭐 덮어놓고 막 그냥 많이 읽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글은 사상이나 이념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하다. 새로운 글은 생각을 바꿔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늘 그 갇힌 생각 속에서 좀 살지 말고, 왜냐하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꾸 이해해 가는 게 그게 좀 더 객관적인 진리로에 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틀에 갇힌 그 경험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사람들이 늘 남을 배척하고 남의 행복을 짓밟고 남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책들을 많이 읽으셔서 다양한 그런 세상을 이해하고 좀 넓게 가져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이제 우리가 삶 이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옥 선생에 대해서 그 문화원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여기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렇게 자료를 접해왔기 때문에 문체 반정에 대해서 약간 정조대왕이 기존보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주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막연히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아까 정치적 의미도 분석해 주시고 문학적 그 당시 분위기나 어떻게 보면 이옥 선생 강좌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시대의 한계라는 게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대의 한계 속에서 봐라. 이옥도 진짜 그렇고 어떤 윤리적인 면들, 그다음에 이제 그건 연암도 마찬가지예요. 연암이 갖는 시대의 한계는 한글을 하나도 못 썼어요. 또 그렇군요. 또 몇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사대부들이 한문을 쓰는 한자 문화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이제 정조는 국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의 질서를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되는 임무가 있는 거고 그 층위에서 이 문체라는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정조는 확실히 그 글이 갖는 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분이구나. 오히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늘 사회 정치적인 맥락 속에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오늘 수업 중에 열하일기를 이렇게 완관해서 낸 게 아니라 물론 뭐 옛날 글들이 많이 그렇겠지만 조금씩 쓴 거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퍼졌다.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열하일기도 또 배울 텐데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유튜브도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누르질 않으시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고 구독수가 안 늘어나고 100명 늘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임금님 손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글이 퍼졌으면 그러네요, 얼마나 좋은 글일까 하는 그렇게 생각도 하니까 들면서 확 와닿네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옥도 그렇고 연암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재밌는 사람들인데 저 500회 1000회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다 널리 알려진 시대고 우리는 이렇게 공개된 걸로 하는데도 근데 연암은 제야의 무명이니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를 갖다 간행한 게 아니라 손으로 베끼는데 나중에 구간까지 읽어볼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로 도대체 널리 퍼졌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외로도 갔다고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열하일기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국외로 갈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국외로 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간행을 해봤자 어차피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중국 국경밖에 없거든요. 옛날에 그 루트가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외로 갔던 거는 아마 그러면은 19세기 이후겠죠? 그렇게 보셔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의미는요.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문체 반정도 이옥 선생 때도 다시 봤지만 또 다양한 의미로 판단하게 돼서 연암 박지원 강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어느 정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뒤에도 이제 무궁무진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